칠흑 같은 어둠 속 단 한 발의 총성이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오랜 믿음이 걸린 숙명적인 대결의 서막이었죠. 늙은 목장주 존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하고 그의 곁에는 위풍당당한 점원 셰퍼드 렉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늘한 시선 끝에는 멀리서 묵묵히 어둠을 응시하는 작은 동양에게 진돗개 진돌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쓸모없어. 존의 외침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반전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힘과 지혜, 본능과 교감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감동의 대서사시입니다. 진돗개의 침묵 속에 숨겨진 경이로운 방역, 강력한 포식자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그리고 모든 예상을 뒤엎는 마지막 대역전극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작은 개가 어떻게 거대한 텍사스 목장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태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뜨겁고 강렬했다. 그 태양 아래 수십 년간 흙먼지와 소똥 냄새에 절어온 사나이 존 웨슬리가 서 있었다. 그의 왕국은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광활한 목장이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 깊게 펜주름은 그가 이 땅과 함께 싸워온 세월의 훈장이었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존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된다. 그의 곁에는 그 철학에 살아있는 증거, 점원 셰퍼드 렉스가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털에 잘 발달한 근육, 금방이라도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강긴한 턱. 렉스는 존이 신뢰하는 모든 것, 즉 힘과 복종, 압도적인 존재감의 화신이었다. 렉스가 한번 짖으면 수백 마리의 양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웬만한 코요테들은 그림자만 봐도 주랭랑을 쳤다. 그런 존의 왕국에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한국에서 날아온 나무 상자 안에는 존의 눈에 볼품없기 짝이 없는 중형견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빳빳하게 성꼬리, 짙은 황색 털, 그리고 무엇보다 존을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 무표정한 눈빛, 개의 이름은 진돌이었다. 존은 진돌을 처음 본 순간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렉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체구에 위협적이기보다는 다소곳해 보이는 인상. 저런 개가 어떻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거친 땅에서 양떼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존은 목장의 오랜 일꾼인 카를로스에게 툭 내뱉었다. 이 봐. 카를로스, 저게 좀 보게. 저게 한국 최고의 사냥개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뒷마당 다람쥐도 못 잡게 생겼군. 카를로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 역시 렉스의 위용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진돌의 등장은 어딘가 미덥지 않았다. 진돌은 마치 자신이 이방인임을 아는 듯 좀처럼 다른 개나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찍이 떨어진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 묵묵히 목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마치 수도승처럼 혹은 영토를 살피는 고독한 왕처럼 그 모습은 존의 신경을 더욱 긁었다. 일은 하지 않고 폰만 잡는 게으름뱅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저 녀석은 일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해.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잖나. 존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다. 사실 텍사스의 목장주들은 20세기 초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텍사스 롱온소를 몇몇 선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존의 눈에 진돌은 그저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불편함을 끝내야 했다. 그는 결투를 신청하듯 선언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힘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진돌과 렉스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저 쓸모없는 개가 내 목장에서 공짜 밥을 먹는 꼴은 못 보겠어.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다. 진돌은 그저 감상에 젖은 늙은 친구의 마지막 실수일 뿐이라고 존은 결전의 날을 잡았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하여 두 개의 능력을 시험하기로,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었다. 존은 어둠이 내리는 목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진돌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일 저 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아니, 쓸모없음을 증명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언덕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진돌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빛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과연 존의 거만한 선언은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 존이 진돌을 그토록 차갑게 대하는 데에는 단순한 편견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진돌은 그에게 원치 않는 과거의 유산이자 잊고 싶었던 약속의 징표였다. 시간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갑고 축축한 참호 속 앳된 얼굴의 존은 포탄이 빗발치는 이국의 땅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작은 체구의 한국군 병사 김영호였다. 그들은 언어 대신 눈빛으로 대화했고 전우회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나눴다. 한 번은 존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을 때 김영호가 그를 등에 업고 수십리 길을 달려 의무대로 옮겼다. 그 덕분에 존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오래된 약속을 했다. 김영호는 자신의 고향집에서 키우는 진돗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우리 진돗개는 말이야. 주인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견이야. 늑대도 두려워하지 않지. 언젠가 자네가 내 고향에 오면 내가 최고의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하겠네. 존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복의 김상사. 텍사스에는 늑대보다 더 무서운 놈들도 많다고. 하지만 자네의 그 약속 잊지 않겠네. 그것은 젊은 날에 치기 어린 약속이었지만 생사를 함께한 전우의 맹세이기도 했다. 그들은 언젠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 한 명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른 한 명은 갓을 쓰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쫓겨 수십 년간 편지만을 주고받았다. 존은 아버지의 목장을 물려받아 텍사스 최고의 목장주 중 하나가 되었고 김영호는 고향에서 가족을 꾸리고 평범한 농부로 늙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김영호의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젊은 시절 텍사스의 전우에게 했던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편지와 함께 온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존과 김영호가 어깨 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존은 그 사진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전우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존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리고 한 달 후 약속대로 진돗개 한 마리가 태평양을 건너왔다. 바로 진돌이었다. 하지만 반세기가 흐른 지금 존은 더 이상 순수했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현실과 싸우며 살아남은 냉정한 사업가이자 목장주였다. 그에게는 감상보다 효율이, 추억보다 실리가 중요했다. 진돌의 존재는 그에게 잊고 싶었던 전쟁의 상처와 지키지 못한 약속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진돌을 볼 때마다 빚을 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진돌에게 쌀쌀맞게 굴었다. 진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나약했던 과거와 감상적인 약속을 인정하는 셔틀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 때때로
사람들은 과거의 약속이나 은혜가 현재 자신의 독립성이나 신념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그 상징물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존에게 진돌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존은 죽은 전우와의 약속 때문에 진돌을 참아 내쫓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열 생각도 없었다. 그는 진돌을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목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늙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가 죽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돌의 목줄을 풀어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호, 미안하네.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 여긴 더 이상 자네가 알던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그 말은 어쩌면 진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진돌을 외면함으로써 짊어지고 싶지 않은 과거의 무게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돌은 그저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사냥꾼의 후예였으며 죽은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온 충직한 사자였다. 과연 존은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오래된 약속의 무게는 그의 목장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게 될까? 진돌이 목장에 온 후 보이지 않는 서열과 차가운 벽이 그를 옥죄기 시작했다. 목장의 모든 것은 렉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이 되면 존은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일꾼들은 렉스에게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던져주며 환심을 사려 했었다. 렉스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목장을 어슬렁거리며 다른 개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다른 목양견들은 렉스의 눈치를 보며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했고 렉스가 으르렁거리기만 해도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렸다. 그야말로 완벽한 군주제 사회였다. 이런 환경에서 진돌은 철저한 외톨이였다. 그는 렉스의 서열에 도전하지도 않았고 다른 개들의 무리에 끼려 하지도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모든 개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멀찍이서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조용히 먹고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다. 일꾼들 역시 존의 눈치를 보며 진도를 넘는 사람 취급했다. 가끔 마음씨 좋은 멕시코 출신 노인 마누엘만이 몰래 물그릇을 채워주거나 빵 조각을 던져줄 뿐이었다. 마누엘은 진돌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지혜를 읽었지만 감히 존의 앞에서 그를 변호할 용기는 없었다. 진돌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목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보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 바람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양떼의 움직임, 하늘을 나는 매의 궤적, 그리고 수풀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까지 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치지 않았다. 존의 눈에는 그저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형을 익히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땅의 법칙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돗개는 원래 자신의 영역에 대한 경계심과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견종이다. 그들은 섣불리 힘을 과시하기보다 먼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분석하는 지능적인 사냥꾼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진돌의 침묵은 나태함이 아니라 신중함과 치밀함의 표현이었다. 렉스와 진돌의 차이는 양떼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렉스는 양떼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끊임없이 짖고 뒤처지는 양의 발뒤꿈치를 가볍게 물며 위협적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양들은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반면 진돌은 양떼를 지켜야 할 가족처럼 대했다. 그는 양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양들에게 위협이 아닌 안정감을 주었다. 처음에는 진돌을 경계하던 양들도 그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서히 그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어미를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는 겁도 없이 진돌의 곁에 다가가 몸을 비비기도 했다. 진돌은 그런 어린 양을 귀찮아하지 않고 묵묵히 그 천을 받아주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진돌의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진돌의 주변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렉스의 방식만이 옳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렉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우렁찬 짖음은 존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진돌의 침묵은 그에게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했다. 존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믿는 사람이었고 진돌의 방식은 그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일부 동물 행동학자들은 뛰어난 가축 보호견일수록 가축 무리의 물리적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말한다. 공격적인 행동은 오히려 포식자를 자극하거나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존재감만으로 무리를 안정시키고 외부 위협을 경계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존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진돌은 여전히 외톨이였고 존의 편견은 더욱 굳건해졌다. 존은 이제 진돌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확실하고 불편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잔혹한 실험이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돌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자신의 왕국에서 이 이질적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과연 이 잔혹한 실험은 존의 편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침묵하던 이방인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인가? 목장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존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전우의 그림자 아래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자신의 목장은 자신의 법칙으로 움직여야 했고 그 법칙에 어긋나는 존재는 제거되어야 마땅했다. 그는 진돌의 무능함을 만천에 공개하고 그를 목장에서 내보낼 완벽한 명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잔혹한 실험의 서막에 올랐다. 존은 목장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치 중대 발표를 하는 장군처럼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수호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것이다. 코요테가 가장 자주 출몰하는 악마의 협곡에 양 50마리를 풀어놓고 하루는 렉스가 다음 날은 저 동양에서 온 개가 양떼를 지키게 할 것이다. 악마의 협곡은 이름만 들어도 일꾼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 지형이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포식자들이 숨기 좋았으며 특히 굶주린 코요테 무리가 밤마다 어슬렁거리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경험 많은 목동들도 그곳에서 양을 치는 것은 꺼려했다. 양 몇 마리 잃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존이 일부러 그곳을 시험 장소로 택한 것은 진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련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진돌이 코요테의 습격에 혼비백산하여 꽁무니를 빼거나 기껏해야 양 한두 마리 잃는 수준이 아니라 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결과는 진돌을 내쫓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일꾼들은 존의 결정에 수군거렸지만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다. 몇몇은 진돌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내심 즐거워했다. 그들 역시 렉스의 압도적인 힘을 맹신하고 있었기에 이 실험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었다. 카를로스는 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인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악마의 협곡은 렉스에게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물며 저 작은 개에게는 존은 카를로스의 말을 잘랐다. 그러니 더 확실하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엔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
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의 오랜 신념을 재확인하고 목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다. 실험의 규칙은 간단했다. 각 개는 해가 뜰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24시간 동안 홀로 양떼를 지켜야 한다. 어떤 외부의 도움도 허용되지 않는다. 존과 몇몇 일꾼은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었다. 이는 개의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양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존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는 진돌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싶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공개 테스트는 고대 로마 시대 검투사 시합에서 유래한 심리적 통제 방식과 유사하다. 절대 권력자가 공개적인 대결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구성원들에게 복종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존은 이 실험을 통해 목장의 유일한 알파는 자신과 렉스뿐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첫 번째 주자는 당연히 렉스였다. 존은 렉스의 목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주며 그의 목을 힘껏 두드려 주었다. 렉스, 가서 저 동양에서 온 겁쟁이에게 진짜 일꾼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줘. 렉스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우렁차게 짖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양떼를 이끌고 악마의 협곡으로 향했다. 진돌은 그 모든 과정을 언덕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불안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존에게는 패배를 예감한 자의 체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사냥을 앞둔 맹수의 집중력이었다. 진돌은 이미 바람을 통해 악마의 협곡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연 존의 잔혹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다가올 밤의 무게를 짐작하지 못했다. 악마의 협곡에 들어선 렉스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다. 그는 자신의 힘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존이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렉스는 더욱 의욕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쉴 새 없이 양떼 주위를 맴돌며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려 양들을 통제했다. 양들은 겁에 질려 서로에게 바싹 붙어 거대한 덩어리처럼 움직였다. 렉스의 방식은 거칠고 위압적이었지만 존의 눈에는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목양견의 모습이었다. 양떼를 압도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한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는 저돌성. 존은 옆에 있는 카를로스에게 거보라는 듯이 말했다. 저 봤나? 저게 바로 경험과 혈통의 차이야. 렉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첫 번째 위협이 모습을 드러냈다. 덤불 속에서 정찰 나온 코요테 2마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양떼의 규모와 경비 태세를 살피러 온 정찰병들이었다. 렉스는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쳐나갔다. 그의 속도는 번개와 같았고 짖음소리는 천둥과 같았다. 그는 코요테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며 금방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를 보였다. 코요테들은 렉스의 엄청난 기세와 거대한 체구에 압도되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렉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위협적으로 짖어대며 자신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존은 망원경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거야. 적에게는 한치의 자비도 보여서는 안 돼.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지. 렉스의 방식은 존이 평생을 믿어온 힘의 논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선제 공격과 압도적인 힘의 과시, 그것이야말로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렉스는 승리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하게 양떼에게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코요테의 정찰병들을 쫓아냈으니 이제 밤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렉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의 요란한 대응은 코요테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코요테들은 매우 지능적인 동물로 사냥하기 전에 상대의 성향과 방어 패턴을 철저히 분석한다. 렉스의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코요테 무리는 이 목장의 수호자가 단 한 마리이며 매우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이제 렉스의 힘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그의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역이용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렉스는 스스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준 셈이었다. 사실 야생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셰퍼드와 같은 공격적인 견종은 단기적인 위협을 쫓아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심리전이나 지능적인 포식자 무리를 상대하는 데는 오히려 약점을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예측 가능한 공격성은 오히려 노련한 포식자들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렉스는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다. 낮 동안 끊임없이 양떼를 몰고 코요테를 추격하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그는 양떼를 협곡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몰아넣고 자신은 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존은 렉스가 밤을 대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견스러워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번 실험의 승자를 결정했다. 내일 아침 진돌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면 모두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진돌이 과연 코요테의 그림자라도 보고 버텨낼 수 있을지 의심했다. 아마 짖음소리만 듣고도 꽁무니를 빼고 목장으로 도망쳐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존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렉스는 힘과 용맹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남은 것은 진돌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코요테 무리는 렉스의 허점을 파고들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렉스의 힘은 과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요란한 승리는 사실 더 큰 위협을 불러들이는 서곡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악마의 협곡에 밤이 내리자 진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예상대로 렉스가 양떼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밤사이 코요테들의 소규모 습격이 몇 차례 있었지만 렉스가 모두 격퇴했다고 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존의 어깨는 한껏 으쓱해졌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진도를 불렀다. 야, 이제 내 차례다. 렉스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봤겠지. 과연 네가 저 녀석의 반이라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진돌은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존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양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렉스와 같은 위압감이나 흥분은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차분할 뿐이었다. 진돌은 양떼를 이끌고 악마의 협곡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렉스처럼 양들을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양떼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둔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따라 걸을 뿐이었다. 양들은 렉스의 감시 아래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존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저게 일하는 태동가. 저건 그냥 산책하는 거잖나. 저러다 양 한 마리가 멋대로 사라져도 모를 거야. 존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다. 진돌은 협곡에 도착한 후에도 양떼를 한 곳에 모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곧장 협곡에서 가장 높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명상이라도 하듯 주변 풍경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양들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흩어지려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언덕 위에서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진돌의 존재를 의식하고부터는 바위 언덕을 중심으로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풀을 뜯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진 것처럼. 하지만 존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그가 보기에 진돌은 명백한 태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렉스처럼 소리치지도 뛰어다니지도 양들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그저 언덕 위에서 침묵하는 관찰자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저놈은 겁을 먹은 게 틀림없어. 코요테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도망치기 좋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거야. 존은 자신의 해석에 강한 확신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진돌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진돌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 쓸모없는 게 내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카를로스가 그를 만류했다. 주인님,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진돌은 자신의 무능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진돗개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전략적 위치 선정이라는 매우 고도화된 경계 방식이다. 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적의 접근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영역을 통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존처럼 힘의 과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존은 주먹을 불끈쥐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진돌이 코요테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뒤 그를 목장에서 영원히 추방하리라 다짐했다. 그는 진돌이 실패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저 동양에서 온 이질적인 존재는 자신의 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둠이 서서히 협곡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바람소리가 더욱 스산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코요테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존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망원경에 다시 눈을 갖다 댔다. 야,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군. 그는 진돌이 겁에 질려 지저대거나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언덕 위의 진돌은 여전히 바위처럼 굳건하게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과연 이 침묵은 무능함의 증거일까?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 존의 조급한 기대와는 달리 협곡의 밤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악마의 협곡에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존은 야간 투시경으로 바뀐 망원경을 통해 여전히 언덕 위에 앉아있는 진돌을 주시했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숲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코요테 무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어제 렉스와의 조우를 통해 이 구역의 방어가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수호자가 단 한 마리뿐이라는 정보도 얻었다. 오늘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작정이었다. 코요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흉터가 많은 녀석이 앞으로 나서며 무리를 이끌었다. 존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제 저 겁쟁이 개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겠지. 그는 진돌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진돌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진돌은 자리에서 일어서지조차 않았다. 그는 그저 앉은 채로 다가오는 코요테 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지만 온몸의 털이 미세하게 곤두서며 그의 전신이 하나의 거대한 경고 신호가 되었다. 코요테 무리는 진돌의 기묘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들은 렉스처럼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드는 상대를 예상했다.
하지만 언덕 위의 적에는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침묵은 코요테들에게 위협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우두머리 코요테는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안정거리를 유지한 채 진돌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다른 코요테들도 우두머리의 뒤를 따르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협곡에는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와 코요테들의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존은 망원경을 통해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다. 저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코요테들이 공격하지 않는 거지? 왜 적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지? 그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의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포식자의 언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불필요한 소음이나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눈빛과 기세, 즉 존재감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상황을 통제한다. 진돌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그의 유전자에 각인된 포식자의 언어로 코요테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는 내 영역이다. 더 이상 다가오면 너희 중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지진보다 더 강력한 경고였다. 몇 분 같은 몇 시간이 흘렀다. 우두머리 코요테는 마침내 결심한 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진돌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무리의 동요를 막고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진돌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며 입술을 들어 올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냈다. 그와 동시에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크르르릉. 그것은 지짐이라기보다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용암이 끓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 소리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두머리 코요테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야생적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상대가 안 된다. 저놈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우두머리가 물러서자 다른 코요테들도 동요하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진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흩어지는 코요테 무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추격을 하지 않았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코요테의 무리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존은 망원경을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싸움 한 번 없이 그저 눈빛과 기세만으로 굶주린 코요테 무리를 물리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본 것인가? 존의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작은 동양의 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예감하지 못했다. 코요테 무리가 물러간 후 협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존은 그 정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긴장감 있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진돌을 단순한 겁쟁이나 게으름뱅이로 볼 수 없었다. 방금 그가 목격한 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세와 의지의 싸움, 즉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존은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진돌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진돌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진돌은 코요테가 물러갔다고 해서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갔다. 그는 언덕 위에서 내려와 양떼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여전히 양들을 위협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양떼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안심시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양들은 그의 존재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침착함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잠시 후 진돌은 무언가 결심한 듯 양떼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양들을 협곡에 더 깊고 좁은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곳은 삼면이 가파른 바위 절벽으로 막혀 있고 입구는 좁은 통로 하나뿐인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이었다. 존은 진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저 녀석 대체 뭘 하는 거지? 저렇게 좁은 곳에 양들을 몰아넣으면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도망칠 곳도 없지 않나. 존의 눈에 그곳은 완벽한 함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코요테들이 한번 물러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동원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넓은 개활지에서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혼자 막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입구가 하나뿐인 좁은 지형에서는 그 입구만 지키면 수백의 적도 막아낼 수 있다. 진돌은 본능적으로 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아냈던 수많은 지형적 전투들과 원리를 같이 한다.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선 것처럼 진돌은 지금 자신만의 테르모필레를 구축하고 있었다.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진돌은 좁은 통로의 입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앉지 않고 발로 굳건히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마치 성문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신처럼 존은 진돌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치밀한 계산과 전략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저것은 지형을 읽고 적의 수를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지휘관의 지혜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개라는 틀 안에서만 진도를 판단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존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코요테의 무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소리를 내며 혼란을 야기했다. 렉스였다면 아마 그 소리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체력을 낭비하고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코요테들에게 포위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통로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의 허상에 속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이 닥칠 유일한 길목을 묵묵히 지켰다. 결국 코요테들은 인내심을 잃고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가장 용맹한 선발대 몇 마리가 좁은 통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진돌이 움직였다. 그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선두에 있던 코요테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다. 그의 공격은 렉스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숙련된 암살자의 몸놀림이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동료를 본 다른 코요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진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달려들어 두 번째 코요테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의 싸움 방식은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타이밍으로 승부하는 것이었다. 두 번의 번개 같은 공격에 전의를 상실한 코요테.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이번에는 어제의 대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승리였다. 존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가 쓸모없다고 단언했던 작은 개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진돌의 놀라운 능력은 이것이 전부일까? 코요테와의 두 번째 전투가 끝난 후 협곡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존은 더 이상 진돌을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희미한 부끄러움이 감돌았다. 그는 진돌이 단순한 목양견이 아니라 야생의 법칙을 꿰뚫고 있는 위대한 전략가이자 전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를 비롯한 다른 일꾼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이 작은 영웅의 활약을 지켜보았다. 목장의 모두가 진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동이 트기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은 깊은 새벽, 협곡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살벌한 기운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 양띠떼들이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몸에 머리를 파묻고 공포에 찬 울음소리를 냈다.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진돌 역시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그의 목에서는 이전 코요테를 상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경계심이 담긴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코요테는 굶주린 도적대에 불과했지만 지금 다가오는 존재는 차원이 다른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였다. 존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협곡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협곡 위쪽, 가파른 절벽 바위 틈에 거대한 고양이가 맹수가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매끄러운 황갈색 털, 길고 강력한 꼬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녹색으로 빛나는 섬뜩한 눈. 그것은 바로 퓨마, 산사자라고도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 최상위 포식자였다. 코요테가 양떼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면 퓨마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다 큰 수컷 퓨마는 순식간에 양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소리 없이 접근하는 은밀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다 큰 사슴이나 말까지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에서 퓨마의 존재는 목장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진돌이 코요테를 상대로 보여준 능력은 놀라웠지만 퓨마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체급부터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다 큰 수컷 퓨마는 진돌보다 서너 배는 더 크고 무거웠다.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승산은 거의 없었다. 존은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실험의 규칙을 스스로 깰 수는 없었다. 또한 섣불리 총을 쐈다가는 오히려 퓨마를 자극해 양떼를 덮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퓨마는 코요테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진돌이 지키고 있는 좁은 입구로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절벽 위에서 조용히 아래 상황을 관찰하며 가장 효율적인 사냥 방법을 찾고 있었다. 퓨마는 뛰어난 도약력과 암벽 등반 능력을 가진 동물이다. 그에게 절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감을 기습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점이었다. 실제로 퓨마는 종종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타고 내려와 먹잇감을 덮치는 놀라운 사냥 기술을 보여준다. 진돌이 구축한 천연 요새는 코요테에게는 철옹성이었지만 퓨맥에게는 그리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진돌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입구만을 주시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절벽 위,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이 퓨마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최상위 포식자 간의 지능과 본능,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다. 진돌은 렉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적수, 코요테와는 차원이 다른 교활한 사냥꾼을 상대로 목장의 양떼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고쳐 잡았다. 그는 이제 실험의 승패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쥐빨! 살아남아다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작은 동양의 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과연 진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최악의 적 앞에서 그의 지혜와 용기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협곡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존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퓨마는 진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험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원칙을 깨고 무전을 통해 카를로스에게 다급하게 지시했다. 카를로스, 지금 당장 렉스를 데리고 협곡으로 가.
진돌을 도와야 해. 존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강력한 적에게는 더 강력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낡은 공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렉스는 존의 명령을 받자마자 억눌렸던 투지를 불태우며 협곡으로 달려갔다. 그는 진돌이 코요테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이번 기회에 퓨마를 직접 상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협곡에 도착한 렉스는 퓨마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는 퓨마가 있는 절벽 아래를 맴돌며 당장이라도 기어 올라갈 듯한 기세로 위협했다. 그의 요란한 행동은 퓨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꾼인 퓨마는 렉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렉스의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간파하고 그것을 역이용할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퓨마는 일부 렉스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렉스가 그 소리에 반응해 한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유령처럼 반대편 절벽으로 몸을 옮겨 순식간에 아래로 뛰어내렸다. 퓨마의 목표는 렉스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양떼였다. 퓨마는 렉스가 자신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순식간에 양떼의 가장자리에 있던 어린 양 한 마리를 낚아채 다시 절벽 위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렉스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에 차 지저댔지만 이미 어린 양은 퓨마의 입에 물려 숨이 끊어진 뒤였다. 존은 망원경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믿었던 영웅, 렉스는 퓨마의 계략에 완벽하게 놀아났고 결국 소중한 양 한 마리를 잃고 말았다. 렉스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존이 평생을 믿어왔던 신념, 즉 힘과 공격성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힘만 믿고 날뛰던 렉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진돌 혼자 있었다면 그의 침착함과 지혜로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섣부른 개입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존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렉스를 실패로 이끌었고 무고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목장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책임자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의 왕국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신념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집센 늙은이에 불과했다. 무너진 것은 렉스의 명성만이 아니었다. 존의 자존심과 확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치관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진돌은 렉스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라진 어린 양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경계를 계속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진지해졌다. 그는 알았다. 퓨마는 한번 사냥에 성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만의 힘과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영웅의 실패는 목장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존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렸고 이제 그 누구도 퓨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모두를 휩쌌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침묵의 수호자 진돌은 어떤 방역을 준비할 것인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더 위대한 전설을 위한 마지막 시련의 시작일까? 어둠 속에서 퓨마의 녹색 눈이 다시 한번 번뜩이고 있었다. 렉스의 실패로 인한 충격과 절망감이 목장을 뒤덮었다. 존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자책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존재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다. 바로 진돌이었다. 그는 퓨마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또다시 양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진돌은 퓨마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퓨마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의 이점을 활용해 기습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데 능숙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했다. 퓨마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진돌은 다시 한번 양떼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그가 향한 곳은 이전의 천연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퓨맥의 약점이 노출된 장소였다. 진돌은 마치 노련한 지질학자처럼 협곡의 지형을 샅샅이 훑으며 새로운 피난처를 찾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거대한 바위더미 앞이었다. 하지만 진돌은 그 바위더미 뒤에 숨겨진 좁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는 마치 동굴의 입구처럼 보였다. 진돌은 망설임 없이 그 틈새로 들어갔고 양떼떼도 그의 뒤를 따랐다. 존과 일꾼들은 망원경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했다. 저 좁은 동굴 속에 그 많은 양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동굴은 막다른 길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퓨맥의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존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감이 싹 텄다. 하지만 잠시 후 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진돌이 이끄는 양떼는 동굴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나온 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형태의 공간이었다. 마치 화산의 분화구처럼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은신처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분지의 천장이 거대한 바위 처마로 덮여 있어 위에서는 내부를 거의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퓨마가 아무리 뛰어난 암벽 등반가라 할지라도 이 숨겨진 요새를 발견하거나 위에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진돗개가 이처럼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하며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의 지혜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존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진돌은 이 협곡의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퓨마의 공격 루트를 예측하고 그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의 본능을 넘어선 명장의 지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살아온 이 땅에 대해 저 작은 동양의 개보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렉스와 진돌을 비교하지 않았다. 렉스가 용맹한 병사라면 진돌은 모든 전장을 꿰뚫어 보는 위대한 장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퓨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에 양을 사냥했던 장소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퓨마는 당황한 듯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후각으로 양떼의 흔적을 쫓아 진돌이 찾아낸 숨겨진 동굴 입구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양들의 냄새와 입구를 떡 버티고 서 있는 진돌의 존재감 때문에 섣불리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퓨마는 한참을 동굴 입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비좁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도 큰 위험 부담이었다. 결국 퓨마는 사냥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진돌은 힘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지형을 읽는 지혜 하나만으로 죄상이 포식자인 퓨마를 물리친 것이다. 존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경탄과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돌을 단순한 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존경심을 담아 그를 진사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였다. 과연 진돌의 지혜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이 하룻밤의 기적은 존과 진돌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텍사스의 밤하늘에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돌이 찾아낸 천연 요새 안에서 양띠떼는 기적과도 같은 평온함을 되찾았다. 밖에서는 퓨마가 배회하고 있었지만
분지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이전의 불안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고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거나 자리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진돌이 있었다. 양띠떼는 이제 진돌을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수호자이자 리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언어도 어떤 강압적인 명령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오가는 깊은 신뢰와 교감만이 존재했다. 진돌이 자리를 옮기면 양띠떼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그를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진돌이 경계 태세를 취하면 양들은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이것은 렉스가 힘과 위협으로 만들어낸 강압적인 복종과는 차원이 다른 자발적이고 완전한 신뢰 관계였다. 양들은 진돌의 침묵 속에서 그 어떤 우렁찬 외침보다 더 강력한 안정감과 믿음을 느끼고 있었다. 존은 망원경을 통해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평생을 가축과 함께 살아왔지만 동물들 사이에 저토록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는 진돌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양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리더 동물의 카리스마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가 나타나면 무리 구성원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된다. 진돌은 코요테와 퓨마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했고 그 결과 양떼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이전에 어미를 잃고 진돌의 곁을 맴돌던 그 어린 양과의 관계였다. 이제 그 어린 양은 진돌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진돌이 앉으면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았고 진돌이 이동하면 그의 바로 뒤를 따랐다. 진돌은 그런 어린 양을 귀찮아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보살폈다. 가끔은 혀로 어린 양의 털을 핥아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종을 뛰어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감 그 자체였다. 존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진돌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쓸모가 아니라 이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신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24시간의 기나긴 실험이 끝나가고 있었다. 퓨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진돌은 단 한 마리의 추가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양떼를 지켜냈다. 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협곡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카를로스와 다른 일꾼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나 조롱의 빛이 없었다. 오직 경외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존이 분지로 들어가는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진돌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돌은 존을 향해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직은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존은 진돌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투철한 책임감을 읽었다. 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 그리고 그는 동이 완전히 틀 때까지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한때 목장의 절대 군주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무시했던 작은 개 앞에서 겸손하게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태양이 솟아오르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진돌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존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존은 분지 안으로 들어서며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와 그들을 지켜낸 작은 영웅 진돌을 번갈아 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무언의 신뢰가 쌓인 것은 비단 진돌과 양떼 사이만이 아니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존과 진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목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동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동이 트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다. 안심하고 분지를 빠져나가던 양떼 속에서 호기심 많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 다른 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하필이면 그곳은 퓨마가 숨어있을 법한 험준한 바위지대였다. 진돌과 존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양떼를 이끌고 목장으로 돌아가던 진돌은 문득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코를 들어 바람 속에서 어린 양의 냄새를 찾기 시작했다. 진돌의 불안한 움직임을 본 존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카를로스에게 양떼를 맡기고 진돌의 뒤를 따랐다. 진돌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어린 양이 사라진 바위지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다. 그의 속도는 마치 화살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길 잃은 어린 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어린 양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작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진돌이 바위지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 길을 잃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양의 바로 뒤에 밤새 사냥감을 놓쳐 굶주려 있던 퓨마가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퓨마는 어린 양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진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퓨마와 어린 양 사이를 가로막았다. 휴레우령. 진돌의 입에서 경고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퓨마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퓨마는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심기가 불편한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다. 하지만 진돌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뒤에 있는 연약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목숨을 건 처절한 혈투가 시작된 것이다. 퓨마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앞발을 휘둘러 진돌을 내리치려 했다. 그 힘은 실로 엄청나서 제대로 맞았다면 진돌의 두개골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돌은 퓨마의 공격을 예측한 듯 놀라운 민첩성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퓨마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깊은 상처를 냈다. 진돗개의 싸움 방식은 체격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진화해 왔다. 그들은 멧돼지와 같은 거대한 맹수를 사냥할 때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빈틈을 노려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사용한다. 진돌은 지금 자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수천 년의 사냥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퓨마의 거대한 몸집과 힘에 맞서는 대신 자신의 장점인 속도와 민첩성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퓨마의 주위를 쉴 새 없이 맴돌며 퓨마가 공격을 위해 몸을 돌릴 때마다 번개처럼 달려들어 다리나 옆구리를 물고 빠졌다. 퓨마는 진돌의 성가신 공격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날려 진돌을 덮치려 했지만 진돌은 마치 춤을 추듯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체격의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 되어갔다. 퓨마의 발톱에 스치기만 해도 진돌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났고 그의 하얀 털은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돌은 단 한순간도 어린 양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어린 양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존은 이 처절한 혈투를 목격하고 경악했다. 그는 급히 허리에 찬 리볼버를 꺼내 퓨마를 겨누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두 동물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진돌을 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진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퓨마의 공격을 피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정면으로 달려들어 퓨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퓨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돌을 떼어내려 했고 그 순간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다.
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쟁!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정확하게 퓨마의 어깨에 명중했다. 치명상을 입은 퓨마는 비명을 지르며 바위 뒤편으로 사라졌다. 싸움은 끝났다. 진돌은 퓨마를 쫓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양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과연 상처 입은 영웅은 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늙은 카우보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한 자를 지켜낸 작은 영웅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퓨마가 사라진 바위 지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조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리고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있는 진돌에게 달려갔다. 진돌의 몸은 온통 퓨마의 발톱에 찢기고 이빨에 물린 상처투성이었다.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셔 마치 눈밭에 핀 동백꽃처럼 처연하게 보였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생명의 불꽃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옆에는 겁에 질린 어린 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돌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조는 진돌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차마 상처투성이인 진돌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거친 텍사스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피와 죽음을 봐왔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이 이 충직한 개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진돌의 가치를 알아봤더라면 이런 무모한 실험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진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진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진돌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진돌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나는 내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담담하고 깊은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듯 흘러내렸다. 70평생 남 앞에서 좀처럼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늙은 카우보이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눈물은 진돌에 대한 미안함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고 죽은 전우에 대한 뒤늦은 사죄이기도 했다. 존은 조심스럽게 진돌을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다. 진돌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존에게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진돌을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어린 양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괜찮아? 어서 내 엄마에게 돌아가. 어린 양은 그제야 안심한 듯 울음소리를 내며 목장을 향해 달려갔다. 조는 진돌을 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세기 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자신을 업고 달리던 친구 김영호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 영호가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의 충견을 살려야만 했다. 이것은 그가 죽은 친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목장으로 돌아온 조는 픽업 트럭에 진돌을 싣고 미친 듯이 달렸다.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동물병원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 누워있는 진돌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정신 차려야 해! 진돌, 죽으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사람한다오.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진돌을 단순한 개가 아닌 목숨을 나눈 전우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와 인간 사이의 유대감은 종종 생사를 넘나드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 폭발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구한 경험은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낸다. 존과 진돌은 지금 바로 그 순간을 겪고 있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돌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과다출혈과 쇼크 상태.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최악의 경우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존은 수술실 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는 만약 진돌이 살아난다면 남은 평생을 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맹세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얼굴의 수의사가 존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한마디에 상처 입은 영혼과 늙은 카우보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진돌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존의 참회는 과연 그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수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적과도 같았다. 정말 강한 개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상처가 깊지만 살아날 겁니다. 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다시 한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수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진돌은 수술 후에도 며칠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존은 목장이를 모두 제쳐두고 병원에서 진돌의 곁을 지켰다. 그는 매일 진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돌아와야 해! 진돌, 목장에는 네가 필요해. 그리고 내게도 네가 필요하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며칠 후 진돌은 마침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진돌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지쳐 잠든 늙은 카우보이의 얼굴이었다. 진돌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자신의 혀로 존의 거친 손등을 핥았다. 그 부드러운 감촉에 잠이 깬 존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진돌의 눈을 보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벽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주인과 개가 아닌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진돌이 목장으로 돌아온 날, 목장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카를로스와 일꾼들은 진정한 영웅의 귀환을 뜨겁게 환영했다. 심지어 렉스마저도 이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돌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등 존경심을 표했다. 진돌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텍사스의 광활한 목장을 지키는 전설적인 수호자이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그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존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힘만을 숭배하는 고집센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도를 통해 힘보다 더 위대한 가치, 즉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생과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진도를 단순한 목양견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진도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진돌과 함께 목장을 순찰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마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듯 진돌의 의견을 묻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존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편견을 세상에 알리고 진돗개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역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목장주 협회 모임에 나가 진돌의 이야기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힘세고 덩치 큰 개만이 최고의 목양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덩치나 이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한 자를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읽어내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 진돌은 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목장주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존의 노력 덕분에 텍사스를 넘어 미국 전역에 진돗개의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돌의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진돌은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텍사스의 푸른 초원에 울려 퍼지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오늘도 진돌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언덕 위에 앉아 자신의 왕국이 된 광활한 목장을 내려다본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늙은 카우보이 존이 나란히 앉아 석양에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존은 진돌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한다. 고맙다, 친구.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어리석은 늙은이로 살고 있었을 거야. 진돌은 대답 대신 존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댄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우정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목장 주변을 순찰하던 카를로스는 땅 위에서 거대하고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코요테의 것도 퓨마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이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미지의 맹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카를로스가 랜턴을 비춘 저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텍사스의 전설이 된 진돌과 그의 늙은 친구 존 앞에는 과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늙고 병든 진돌은 과연 이 새로운 적에 맞서 다시 한번 목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